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어느 불법 체류 60대 중국인 노동자가 세월호 참사 성금으로 100만 원을 익명 기탁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신분을 밝힐 수는 없다. 보잘것없지만 보태달라는 중국어 쪽지를 남기고 신문사를 황급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에게 100만 원이라면 한 달 내에 일하고 받은 월급에서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홍익대 김모 교수라는 사람은 유가족이 벼슬이냐, 왜 청와대에 가서 시위하느냐, 그러니 미개인 소리를 듣는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 출신입니다.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주로 다루게 될 것들은 우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조금 전에 확정이 됐군요. 그리고 해경청장, 김석준 해경청장 사고 당일 행적의 적절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올라오는 사고 현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종합 지휘를 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 가겠다고 비행기에 헬리콥터를 타고 어쩌고 그러면서 3시간을 허비하면서 사고 해역에 가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그냥 헬기 타고서 지켜보기만 했고, 또 해경청장이 뜨니까 서해 해경청장은 그를 영접한다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바람에 또 좀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이 빚어졌던 게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선장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해경의 아파트에 묵도록 지시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해경이 계속 참여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이 문제로 중점적으로 모아질 것 같은데, 검찰도 시신 인양을 다 종료한 후에 해경에 대한 수사를 하려던 거에서 조금 서두는 그런 것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있다가 아는필 기자와 뉴스를 묶어보겠고요. 정가산책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지금 국회 언론을 다루는 미방위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이곳은 야당 의원들이 반이 넘죠. 그래서 여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은 물론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인데, 얼마 전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상정하는 바람에 지금 상임위가 이렇게 확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KBS 김시곤 보도국장 사퇴 언저리에서 불거져 나온 길환영 사장의 보도국 간섭 또는 청와대 의중 직접 전달, 보도 통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따져보자. 그런데 새누리당은 불응하고 있습니다.
미방위, 상임위, 야당의 운영 전략 이런 것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요. 저희가 꼭 준비한 코너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내용이 없더라도 하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질문하시고 싶은 것 함께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소아속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그리고 진도의 수색 상황, 사고 초기 해경의 행적, 수사 상황, MBC 기자들이 KBS 기자에 이어서 또 자성한다, 참사 보도 잘못했다, 이런 성명도 냈군요. 오늘 주요 소식들 함께 묶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경선이 끝났죠? 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네, 국민선거인단의 현장 투표 결과로요. 네. 대의원 20%, 당원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를 합쳐서 정몽준 의원이 3,198표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의 표 수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수가 나오지는 않지는 않을 거 아마 집계를 지금 아직 잘 안 기자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몇 %쯤을 얻은 겁니까, 그러면? 1위를 했는데, 예. 2위와 격차 이런 거 지금 안 나왔어요? 예,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여전히 중요하고, 자꾸 실종자 수가 줄어들수록 그 나머지 실종자분들의 그 소외감, 이런 건 더 커질 텐데 말이죠. 진도 현재 수색 상황부터 좀 알아봅시다. 예, 사망자는 275명, 실종자는 29명입니다. 합동구조팀은 침몰한 세월호 내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4층과 5층 일부 장소에 대해서 벽을 뚫고 진입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4층의 선미 중앙 다인실의 벽면 일부가 휘어지면서 좌측 다인실 벽면에 맞닿아 사이 통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칸막이 약화 현상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 현재 4층 선미의 다인실 통로, 4층 선수 좌연 객실 통로, 5층 선수의 승무원 객실 통로, 또 5층 중앙 특실 통로 등 4곳입니다. 한편 구조팀은 소조기가 끝난 지난 10일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책본부는 기상응 조건이 다시 좋아지는 대로 바로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실질적으로는 해경에 대한 수사, 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고 초기에 해경이 선체에 진입했다면 도착하자마자 네. 다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해경이 잘못해서 이렇게 큰 참사로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적용법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조간에 난 기사이긴 하지만 짧게 좀
압축을 해주시죠. 예, 합동수사본부는 최초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인 9시 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톡이 발송된 시간인 10시 17분, 즉 47분 동안에 해경이 선내에 진입을 했다면 다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분석했는데요. 9시 30분에 세월호의 기울기는 45도였고요. 또 9시 45분에는 62도가량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의 기울기라면 뭐라도 잡고 이동할 수 있는데 해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또 10시 17분에 학생이 카톡을 보낼 수 있었던 만큼 당시 해경 역시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구조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이 또 깨진 창문 사이로 승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해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과실치사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다면은 상당히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네. 4월호 속이 지금 조금 전에도 검찰 얘기 그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유족들은 그간 사고 첫날인 16일과 그 이튿날 17일 사실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 아니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첫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틀 동안 사실상 구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그동안 유족들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를 뒷받침만 하는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예,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일자별 잠수사 투입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중앙 119 구조본부의 잠수사 투입은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3일이 지난 4월 19일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잠수사도 사고 당일에는 한 명도 투입되지가 않았고 하루가 지난 17일에 3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해경과 해군의 잠수사들은 첫날 투입이 되기는 했는데요.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보면 사고 첫날에 잠수 인력 16명이 불과 70분 동안 잠수했습니다. 또 이튿날인 17일에도 민간 잠수사 3명을 포함해서 14명이 입수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유족들의 주장, 또 민간 잠수사 강대영 씨의 증언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민간 잠수사 강대영 씨는 사고 초기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해경 등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말로는 구조작업이라고 했지만 현지에서 목격한 것은 시신을 인양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날하고 이튿날 몇십 분씩 입수, 물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이른바 가드라인이라거나 유도선 이런 줄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첫날 해군에 의해서 그 첫 번째 유도선이 설치가 된 건 맞고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수색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사고 당일 해경청장, 아까 제가 조금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정리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그 해상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앙구조본부장의 자리는 해양경찰청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경종합상황실에서 지휘를 해야 할 김석균 해경청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전남 무안공항으로 갔고요. 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청장을 영접하기 위해서 또 공항으로 달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청장은 수색용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는데요. 사고를 수습할 지휘관은 헬기 안에 있었고 또 현장 지휘관은 청장 영접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을 했습니다. 물론 해경 차장이 청장을 대신해 지휘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해상사고 매뉴얼을 보면 지휘를 청장이 맡고 공석일 경우에만 경비안전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이 지휘부를 떠나 공백이 생긴 3시간 동안에 해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밝혀야 할 거라고 보고요. 또 현장을 지켜보던 김 청장은 중앙구조본부가 설치된 서해해양경찰청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선장의 경우에는 그 사고 다음 날인 17일에 피의자의 신분이었는데요. 해경 수사관인 박모 경사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특히 박 경사의 아파트 현관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약 2시간 정도가 외부의 조작으로 지워진 것도 밝혀져서 과연 이 아파트에 누가 다녀갔는지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모 경사의 집에서 자도록 조치를 한 게 김석균 해경청장이 실질적으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열쇠일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회 총 투표수 3,598표, 정몽준 후보가 무려 3,198표니까 88%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얼추 계산해도. 김황식 후보가 겨우 958표 얻는데 그쳤군요. 이해훈 후보는 342표.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의 한 10분의 1 조금 넘게 얻은 거고요. 김황식 후보도 정몽준 후보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아주 원사이드한 게임으로 진행이 됐네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막내 아들이 미개한 국민, 미개한 국가 이런 망언을 해서 아주 십자포화를 맞았고 사과했고, 또 엊그제는 그 부인이 그 아들의 발언을 두둔하는 듯이 발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시기상 좀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정몽준 후보가 부랴부랴 자기 마크맨인 각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또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몽준 후보 가족들이 정몽준 후보가 시장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들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들에 이어서 부인까지도 자기 아빠나 남편을 이렇게 곤경에 처할 말들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했는데, 막상 당심, 표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서울시장 후보에 당선이 됐군요. 네, 이 얘기는 이따가 정가산척에서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와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죠. 네. 미국 교민들이 뉴욕타임스, 우리 독도 이럴 때마다 항상 전면 광고 실컷 하는데, 네.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어요. 그런데 애초 그 광고 게재에 드는 필요한 경비, 그 모금 목표액의 3배에 가까운 돈이 그렇게 거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열기가 대단한 건데. 예, 미국 교민들이 미시 US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12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4,129명이 참여를 해서 무려 16만 439달러, 약 1억 6,400여만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애초의 목표액은 5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미국 교민들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어제 뉴욕타임즈 19면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는 상단에 한국 세월호 침몰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고요. 이어서 바닷속에 배가 거꾸로 빠진 그림을 실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에 갇혔다. 구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설명문을 적었습니다. 이어서 붉은 글씨로 진실을 밝혀라 라고 적었고요. 왜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라는 부제 밑에 무능과 태만, 언론 검열과 조작, 언론 통제, 대중감정 조작, 대중관심 무시 등의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예, 우리 안 기자가 아주 광고 지면을 눈앞에 보이는 듯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이 광고를 이거 선동이다 그러면서 일부 미국 교민들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즉각적 비판 반응을 했네요. 예, 오늘 오전에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들을 했는데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외국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함께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이게 광고비가 몇만 불이 드는 것 같다. 이런 돈이 있으면 유가족을 도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심재철 최고위원도 세월호를 이용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정치 선동이 당장 중지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 선동 관련해서는 이따가 뉴스 행간에서 제가 조금 더 보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들, 젊은 기자들 반성문 올렸는데 MBC 기자들도 한 100여 명 네.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했다고요? 예, MBC 기자회 소속의 30기 이하의 121명의 기자들이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지난주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고 비난했다. 세월호 취재를 진두지휘해온 전국부장이 직접 기사를 썼고 보도국장이 최종 판단해서 방송이 나갔다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정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에 분노를 했던, 그래서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던 실종자 가족들을 외국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폄훼하는가 하면 또 수색 작업 중에 사망한 민간 잠수사가 실종자 가족 등 우리 사회 조급증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MBC 기자들은 이에 대해서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보도, 한마디로 보도 참사였다라면서 문제 리포트를 한 박모 전국 부장 등을 질타했습니다. 또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저희 MBC 기자들에게 있다면서 가슴을 치며 머리 숙인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MBC 뉴스가, 특히 9시 MBC 뉴스데스크가 어떻게 좀 질적인 변환을 할지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비어 있었는데 그 후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임 수사검사였던 우병우 변호사가 내정됐다고요? 예,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에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4일을 표명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의 후임에는 권오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 전 수사기획관은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이고요. 또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수사 당시에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습니다. 대검에 출석했던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했던 주임 검사이기도 하고요.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당시에 임채진 검찰총장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 등은 사표를 냈었는데요. 이 우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요직들을 두루 맡다가 지난해 4월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났었습니다. 네. 네. 관운이 길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초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고황금 연휴 때도 추도 인파가 대단했는데 엊그제 주말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전국적 애도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면서요? 예,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는 현재 경기도에 33곳, 서울에 23곳, 전남에 18곳, 강원에 7곳 등 전부 135곳입니다. 정부 합동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 지원단은 합동 분향이 시작된 지 20일째인 오늘 안산정부 합동 분향소와 전국 시도구 합동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이 모두가 177만 4,091명이라고 일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요,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 분향소에는 학생 230명, 교사 7명, 일반인 29명 등 266명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266분이 모셔져 있군요. 네. 장례를 마치는 대로 다 일이 이렇게 네. 영정과 위패가 모셔지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정몽준 그 선거 결과 처리하느라고 조금 바빴죠. 네. 아는필 기자가 다른 여러 가지 걸 좀 많이 맡고 있어서요. 근데 우리 5시 반 이강윤에 오늘 막 시작하는 동안에 뉴스가 떠가지고 좀 확인하느라고 약간 그랬었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애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진도 해역은 현재 안개가 낀 가운데 바람과 파고 모두 약해졌습니다. 내일 진도 해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은 초속 6에서 9m로 불겠고 물결은 0.5에서 1m 정도로 일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방은 현재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지면서 물결은 최고 4.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22도, 강릉과 부산 24도 등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 속초와 대구 30도 등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할 것으로 보여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게시판 잠깐 두어 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5시 54분에 아들, 딸, 가족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게 미개한 거 아닌가요? 라고 아마 정몽준 씨 아들, 그 부인, 이렇게 꾸짖는 그런 글을 남겨주셨군요. 워렌 버핏 67조 님께서는 진짜로 워렌 버핏의 재산이 한 67조쯤 됩니까? 네, 자주 글을 올려주셔서 눈에 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살해검사 우병우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니 기춘대원군 독사의 자식, 천벌받을 놈들. 기춘대원군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고 담덕님께서는 진실은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다라는 설명문과 함께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광고, 세월호 관련 광고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듣는 뉴스K, 3시간 미리 듣는 황준호 팀장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뉴스가 많네요. 예,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항상 많죠. 예. 뭔가요? 첫 톱 뉴스는? 예, 어제 저녁 SBS 뉴스하고 오늘 조간들 몇 군데에 네.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 세월호 초기 구조 실패 문제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설명한 기사가 났습니다. 네네. 모든 신문에 난 건 아니고요. 경향신문 특종인데 몇몇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달 28일에는 해경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당시 초기 구조 영상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해경들이 자기가 다쳤다 네. 이런 얘기 하다가 유리창을 깨다가 다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때 저희 뉴스K도 그렇고 그 다음날 조간신문도 그렇고 이거는 해경 초기 구조 실패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다. 네.
자기들이 무용담을 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무용담을 하고 앉았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후로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2주일 만에 겨우 특별한 기울기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했다고 하면서 2주일 만에 겨우 해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방식도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이 아니라 몇몇 언론에다가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언론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안으로 해경을 소환 조사할 거다라고 썼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소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더라라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한 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어떤 수사 계획도 잡고 있지 않고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해경을 아직도 빼고 있지 않은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현재의 합수부 체제를 해체하고 예. 검찰이 해경을 수사 대상으로 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지금 강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언론에 이상한 방식으로 흘리고 또 그렇다고 소환 계획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K에서 좀 그 뉴스의 정확한 물꼬를 확실히 잘 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예, 그리고 오늘 정치권 소식이 굉장히 또 많은데요. 그래요. 박원순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가 된 것 저희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났는데 앞으로 세월호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게 하면은 국회에서 밝힐 쟁점들이 뭔가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김진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은 남경필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갔는데 실제로 선거가 점점 더 가까워올수록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런 악재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그 격차가 좀 더 좁혀질 거라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백운기 KBS 신임 보도국장의 백운기 국장이라는 사람 전직 시사제작국장이 오늘 보도국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유가족들이 KBS로 항의 방문을 갔을 때 유가족 대표분들하고 같이 바닥에 앉아서 백운기 씨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요? 임창건 보도본부장이랑 함께 나왔던 일행 중에 하나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도가 굉장히 이상했다고 웃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리고 나서 유가족들이 효자동으로 몰려가서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정현 수석도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이 그 문제를 짚었다고 합니다. 백운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측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도국장으로 세웠다는 거는 유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반응 또 이런 식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백운기 지금 보도국장 내정자 이제 임명이 됐는데 정치하겠다고 어디 공천 신청하고 좀 그랬었어요. 예,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또 당시에 김인규 사장의 호위무사 같은 역할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김인규 사장의 경호실장을 자임하고 그랬었죠. 참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 뉴스로 보죠. 3시간째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람들을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명랑해지신 것 같습니다. 잘 쉬신 것 같아요. 못 쉬었는데. 왜요? 출근했나요? 어제도 출근했죠. 예. 오늘 뉴스 많네요. 정몽준 의원. 네. 뭐 상당히 악재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긴 겁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정몽준 의원이 김황식 전 총리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있겠다. 이게 뭐 새누리당 지지층의 대체적인 판단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빅매치다 이제서 박빙 승부가 될 거다 그런 예상이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니까 정몽준 의원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 터지고 이 정몽준 의원 막내 아들의 그 어처구니없는 그 국민 미개 발언 그리고 이제 선거 막판까지 사실 양측이 뭐 정말 진흙탕 싸움까지 하면서 그 네거티브 선거전 하다가 이 선거 막판에도 경선 막판에도 지금 정몽준 의원 부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 또 발언 실수, 뭐 이런 것들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정몽준 의원이 정말 압승을 거뒀죠.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80%, 70-80% 얻은 거죠? 그렇죠. 거의 70% 중후반대 득표를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 민심이 사실 가장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인데요. 네.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용 지지도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 다 지금 하락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몽준 의원이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정책 상징성도 큰 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때 제가 정몽준 의원 캠프에 뭐 잘 아는 선배랑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요. 별로 이렇게 썩 후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누가요? 정몽준 의원 캠프에 있는 모 선배가요. 그런데 왜 그 캠프에 가 있었대요? 안 반기는데? 뭐 애초에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이 세월호 참사 전까지만 해도 정몽준 의원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었고 모 여론조사 기관의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주자 지지도에서도 쭉 앞서 나갔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말씀드렸던 대로 새누리당이나 여권의 전반적인 지금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이제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몽준 의원의 캐릭터나 혹은 이제 지금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선에서 사실 패하게 되면 거의 끝이 아니냐? 그렇죠. 정치적으로 되기가 힘들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착잡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몽준 후보 캠프 사람들도 본선에서는 안 될 거라고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나 봐요. 지금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거나 참 아들과 부인이 연속해서 자살골을 2골씩 넣어주었는데도
김황식 후보의 득표력은 정말 예상외로 너무나 빈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민다, 박심을 여러 번 팔았는데도 끔찍도 안 하는 거 보면은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는 더 이상 마케팅이 잘 안 되는가 보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 그래요? 예, 이게 조금 다른 측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김황식 전 총리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박심 마케팅을 좀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팔았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렇죠. 네. 예. 오늘부터 원래 세월호 국회 열 것 같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회의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원회도 안 열었어요. 왜 그래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죠. 예. 5월 국회 열자. 예. 그리고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또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세 가지 항을 합의했다.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미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이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날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국회 열자.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거고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조금 머뭇머뭇하다가 5월 국회 안 열면 정말로 이렇게 이 비판 여론을 정말 덤터기를 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5월 국회를 열자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5월 국회 열어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회의는 물론이고 이 관련 상임위원회도 하나도 안 열린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와는 무관하게 내일 모레 14일 날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소관 상임위원회죠. 농해수위가 지금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네. 또 금요일인 16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 두 상임위원회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는 무관하게 지금 양당의 간사들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새로 원내대표 뽑히고 하면은 원구성도 있고 상견례하고 어쩌고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통례상 그래 오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한 초비상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이 아예 무관심이자 질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기민하게 좀 하려고. 그래서 새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회의조차 못 열고 그러면은 더 반사 손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커질 것 같은데 좀 굼뜨네요, 늘. 두 가지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게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지금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빨리빨리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기민하게 그리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6사 지방선거가 지금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정말 큰 전국 단위의 선거이고 더군다나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다시 이제 커진 그런 상황이어서 이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렇게 현안 논의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지금 다소간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세월호 참사 문제로 해서 세월호 참사로 해서 사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지금 선거 전망도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비관적으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6.4 지방선거 투표장에 이 유권자들이 나가기 전에 이 세월호 참사로 해서 정부를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게 이 법기관의 본연의 임무이긴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정부를 질타하고 정부가 비판받는 그 자체가 사실 여당한테는 굉장히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참 5월 달에 대충 이렇게 원구성 협상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읽히게 되면 사실 또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큰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관련 논의를 마치 조금 회피하고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좀 전략적으로 육사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관련 논의가 좀 본격화하는 것에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어쨌든 육사 지방선거에서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순전히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좀 뭐랄까요 저도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네. 세월호 참사를 고리로 해서 이 정부 여당의 무능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실종자가 아직도 29명이 지금 수습조차 안 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지방선거 일을 활용하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또 국민들한테 읽히게 되면 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대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모두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예.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흔쾌히 합의를 해서 금방 합의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좀 서로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서로 모두 부담을 갖고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양 기자님, 네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네. 옛날에 샤프하고 명석했던 사람들도 이게 조금 좀 둔해집니까? 아니면 원래 그러던 사람들인데 뭐가 되게 똑똑한 척 했다가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새누리당이 지금 5월 국회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매를 좀 덜 맞고 싶다, 매 맞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여보자, 그러면서 그렇죠. 원구성으로만 어떻게 하다가 6월 4일 선거 치르고,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월호 국회 해보자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지금 한 60년대 국민으로 생각하고서 그렇게 머리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세월호 현장 소식을 바로 24시간 팩트TV니 이런 거 보면 물속까지도 들여다보고 있고, 누가 뭘 잘못하고 있고를 환히 꿰고 있는데, 그 원내 전략을 그렇게 아직도 삼국시대 방식을 쓰고들, 원내대표들을 바꿔놔도 그렇게 옛날 방식들을 쓴대요?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보다는 네. 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원내 전략을 어떻게 좀 정교하게 잘 짜느냐 이게 저는 이쪽이 더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제 회담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 특별법,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이 5가지 사안들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 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엊그제도 이 문제를 이 전제라고 얘기했던 저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준비를 좀 차분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5월 29일 날 상반기 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이 임기가 종료되면 이 법적으로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원구성 논의 좀 빨리 충실하게 해서 곧바로 원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6월 3일 날 세월호 참사 당일로부터 보면 49제가 되는 날 아닙니까? 예. 그날 그다음에 6월 곧바로 이튿날이 육사 지방선거이니 지방선거 바로 끝나자마자 6월 5일부터라도 관련 상임위원회 충실히 열어서 이 국회 차원에서 좀 최대한 이 진상규명 또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새누리당의 의견이 크게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굉장히 좀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에 어떻게 포커스를 두고 어떤 절차와 방식 그리고 내용을 갖고
협상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정교한 타임테이블을 못 짜놨군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났었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오후에 다시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협상 결과를 보면 양측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정견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좀 더 드러날 텐데 네. 오전에 나눴던 얘기를 제가 잠깐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특별법을 강조하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김영록 수석이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아직은 뭐 날짜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특별법 법을 하나 제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네. 뭐 법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대강의 뼈다구는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틀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 특검만 해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엊그제부터는 검찰에서 해경의 초기 대응,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지금 상설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6월 19일 날 발효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법을 따로 제정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려면 5월 29일까지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지금 당장 이 특검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을 봐야 하는데 이 특검을 위해서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검찰 수사가 어디에 미진하고 혹은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검찰도 수사 그대로 하고 특검도 또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야당에서 좀 정교하게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숫자 적은 야당이 과반 여당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잘 요리하려면은 지략과 결기 이거를 적절히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네. 우리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지략도 결기도. 뭐 박영선 신임 원내총무에게 거는 기대는 큰 것 같은데 네네. 뭔가 좀 내실을 빨리 찾는 계기를 잡아야겠죠.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들어가기 전에 게시판 잠깐만 좀 한번 보고 하죠. 조금 전에 야당의 원내 전략, 야당다운 투쟁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더불어 살자님께서 6시 17분에 야당은 정풍운동이라도 해서 가짜들 쫓아내고 소수 정예로 가더라도 선명성 회복하고 수권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아니면 수구 매국 세력이 계속 집권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결국 좀 똑바로 해라. 선명성
투쟁 이런 강조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하면서 게시판을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원래 국민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신속하고 정보 소통, 쌍방향 소통이 대단하신가 보죠.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KBS 신임 백운기 보도국장 내정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조금 간단히 했더니 영어로 미니라고 MINI 이렇게 쓰시는 분께서 6시 6분에 제가 요 말씀 드린 게가 한 6시 한 4분 요때쯤 된 것 같은데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던 사진 한 장을 탁 찾아서 올려주셨습니다. 백운기 보도국장 내정자가 2009년 당시 KBS 사장으로 온 김인규 사장 첫 출근 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무슨 경호원처럼 말이죠. 돌격대원처럼 앞에서 이렇게 탁 이끌면서 인파를 해치고 나가는 오마이뉴스 사진인데 아주 사진 잘 찍혔네요. 이걸 어떻게 아주 정확히 잘 찾으셔서 그렇게 신속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사진 설명은 2009년 11월 24일 KBS 사장으로 내정된 김인규 씨의 첫 출근 때 선글라스와 검은 양복 차림으로 맹활약하는 백운기 기자 오른쪽 두 번째의 모습. 그는 다음 날 사장 비서실장이 되었다. 이런 캡션까지 달아서 말이죠. 이 핸드폰으로 들으시나요? 그러시면서 바로 이렇게 게시판에도 올리실 수가 있나 보죠. 아무튼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들 반성한다는 성명 그거 접하시고서 내부에서도 좀 가열차게 싸워라. 기레기, 낙인이 확실히 찍힐 것이다. 말로만 반성하면 이런 얘기를 해파리님 그리고 워렌 버핏 67점 또 올려주셨고 그런 얘기도 아주 활발하게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괴짜 가족님께서 정몽준 후보가 이게 오늘 상황인가요? 제가 지금 현장 상황은 텔레비전으로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연단에서 막 정 후보가 울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오늘 건지 아니면 옛날에 무슨 자료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뉴시스 사진이고요. 여보, 아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아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망언들 한 것 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 사진 밑에 댓글이 쭉 달렸네요. 거기에 서태후 님께서 참 저렇게 눈물이 날 만큼 좋은가? 몽준아, 정의원 아직 본 게임이 남아있다. 월드컵에서 1승 했다고 결승 가는 건가? 본 게임을 이긴다고 생각하나 봐. 이렇게 축구하고 정 의원께 잘 묶어서 써줬네요. 이게 방송에서 몽준아 이렇게 불러도 제가 불러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게시판에는 물론 쓰실 수 있지만. 예, 아무튼 활발한 게시판 소통 통해서 격려받고 여러분 성원 좀 더 잘 하라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6시 29분 들어가는데요. 6시 한 4분, 5분 정도에는 뉴스 재구성하고 진짜 인터뷰로 가야 하니까 행간을 잘하면 2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한겨레 사설 또 정치 선동론 타령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 1부 들으시겠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9.11 테러 직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점을 거론하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은 일제히 세월호 정치 선동 악용을 거론하고 나섰고 보수단체의 집회에선 세월호 정치 선동꾼 척결 펼침막이 등장했다. 일부 좌파 세력, 정치 선동 등 익히 들었던 표현들이 다시 쏟아지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치 선동, 정치 투쟁으로 몰아세우는 기준도 매우 자의적이다. 보수 언론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따위의 구호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 선동이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 추모 집회라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네,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도 경계하고 있고 그런 글도 쓰고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잠깐 그런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한겨레에서 사설로 정식으로 이제
아젠다 세팅을 말하자면 했네요. 이 국가적 대참사 그리고 수백 명이 몰살, 수장된 사건이죠. 배가 침몰한 것은 해운사, 선박회사의 잘못이지만 그 침몰 이후에 대규모 참사로 바뀌게 된 건 정부 책임인 건 뭐 명확하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의 몇 가지 동선과 언행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절망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 대통령 밑에 각급 기관들의 우왕좌왕하는 거에서 우리는 정말 뭐 절망이란 말을 매일 확인하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 그 구조자 수조는 그대로였고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의 절망의 크기도 그거보다 몇 제곱씩 이렇게 커왔던 보름 20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은 당연히 위기의식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럴수록 명확하고 아주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늦었지만 그때라도 부랴부랴 잘 수습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보이고 진정성을 보이고 일테면 유가족분들이 그 새벽 3시에 청와대 앞으로 가는 일도 실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갔다면 누군가가 나와서 안으로 정중히 모셔서 정말 그랬을 때 우리 반부는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계기를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는 기회마다 발로 뻥뻥 차버리고 무슨 순수한 유가족만 만나겠다느니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급기야 요즘 댓글들 보십시오. 이게 장기화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느니 뭐 유가족 중에 불순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이 얘기 옛날에 뭐 새누리당의 무슨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한번 했는데 요즘 다시 댓글 같은 거나 우익들이 하는 그 언행, 경거망동을 보면 뭔가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늘 하던 수법 있죠. 위기를 호소함으로써 반공, 애국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다시 또 그냥 옛날 50년대식으로 완장차고 머리띠 두르고 나가는 식으로 말이죠. 조직적으로 뭐가 움직이는 듯한 것을 제가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 떼죽음 앞에 또다시 진영 논리로 세월호 사건 참사를 진영 논리로 치환시켜버리는 시도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수백 명 희생된 분들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고 헛되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실릴 제 칼럼에 그런 얘기도 좀 썼습니다만 그 마감 시점이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한겨레하고 같이 마감을 했는데 시점은 좀 다르게 돼버렸는데요. 한겨레 논조에 동의해서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요 대목은 꼭 제 입으로라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칼럼을 골랐습니다.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따위의 구호를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 선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하라라거나 잘못 대응했다 이런 말 안 하면 순수 추모 집회냐? 정말 이건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른바 국정 담임 세력 또는 우익, 건전한 우익, 합리적 보수를 자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묻고 싶어. 이건 증문즉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물었을 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세월호 저는 이전과 이후, 4.16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저쪽에서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겠지만 정치 선동론을 들고 나온다거나 순수한 유가족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비싼 희생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뭘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 그 자체가 소우주인데 지금 302명일지 304명일지 플러스 알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백 명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얻는 게 전혀 없다면 구체적으로는 국정 담임 세력이 무얼 하나 얻는 게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변혁과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임계점에 이르러서 폭발을 해버리면 변혁이나 개혁으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몇 번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발 이 국면에서는 뭐 힘을 가진 집권 여당 이래서가 아니라 국정을 담임하는 세력이니까 잘 수습해라.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혁파해라. 구체제와 확실히 결별해라. 그 과정에 우리 호응해 줄 수 있다. 왜? 이건 여나 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후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라는 사람 뭐 한두 번 사고 친 사람이 아니지만 이물리원 행진곡 가지고 뭐 5.18 이때도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9.11 테러하고 비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오류도 아니고 이건 뭐 무슨 ABC도 모르는 거죠. 9.11 테러는 외적에 의한 외부의 테러고요. 세월호 참사는 우리 내부계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9.11 테러 때 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일주일 만에 일상 회복을 선언하고 일치 단결해서 극복해 나갔는데 우리는 3주일이 지나도록 대통령 비판만 하고 뭐 이러고 있느냐? 바보 아닙니까? 9.11과 이것을 단순 비교하다니.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에 대거리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양 기자와 얘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말이죠. 뉴스 정치권 지금 중요한 타이밍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양 기자 인터뷰가 길어진다 싶으면서도 말을 중간에 자르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순서인 행간을 양보를 하겠습니다. 행간은 요거 한 건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이 동영상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 내 동생 어떡하지 했던 2학년 4반 7번 김동엽의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 내 동생 어떡하지? 저도 방송에서 제 아들이 그랬듯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동혁아, 2년 전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너희 아빠를 통해 너와 내 동생을 만나 단조롭고 조용하던 엄마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 외롭고 기댈 가족이 많지 않았던 너에게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이 생기고 든든한 형이 생겨서 너는 아주 뿌듯해하며 우리 가족 모두는 표정부터 달라졌었지. 친구도 많이 없었어. 집에만 있던 너가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지원 아래 단언고 착한 친구들을 사귀고 만화 그리기를 하며 친구들과의 수다를 엄마에게 전해줄 때 아빠는 늘 너를 응원하며 진짜 행복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어.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에 너가 갈아입을 옷을 걱정하며 진도로 떠났던 엄마와 아빠. 하지만 3일 밤낮을 기도만 하던 너의 착한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의 희망보다는 너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행복함과 진도체육관을 동분서주했었어.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절차와 날씨와 기술로 지체하는 구조체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빠의 마음이었어. 23일 새벽 MP3와 함께 나타난 너의 시신을 보며 엄마와 아빠는 또다시 비통하고 그 순간에도 널 찾은 것이 아직 찾지 못한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이 간다. 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말했던 아빠는 입을 찢고 싶은 분노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자는 듯이 이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 아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구조를 믿고 기다렸던 순수했던 너와 그 많은 친구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겠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라고 마지막 영상으로 남긴 천사 같은 내 아들아 너무 고맙다. 너가
너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 단원고 2학년 4반 7번 김동혁의 엄마로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용접공으로 20년 전을 묵묵히 살아온 착한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던 너. 동혁아,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좀 내줄래? 마지막. 네, 다시 들어도 너무나 가슴 절절히 아픕니다.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안산 문화의 광장에서 열렸던 그 추모 집회에 김동혁 군 어머니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들어도 또 가슴이 저미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빨리 명예 제대로 회복하고 사회 바꾸고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겠죠. 그 한 일환으로 진짜 인터뷰 그런 심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일부러 긴 이름이지만 읽었습니다.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 한 희생자 어머니의 육성 녹음분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죠. 네.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사퇴하면서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네. 길환영 사장 당신도 나가라. 네. 많이 보도 간섭했지 않느냐. 통제했다. 네. 이런 폭로 아닌 폭로처럼 됐어요. 예. 길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에 간섭했다는데 유 의원께서는 그 김시곤 국장의 폭로 어디까지가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를 통제했다. 그리고 윤창중 그 성희롱 사건은 메인 뉴스에서 빼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폭로가 100%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윤창중 사건이 KBS에서는 거의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요. 청와대 상징을 보도에서 빼라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그 보도 지침도 확인돼서 네. 당시에도 사실은 그 논란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인데요. 물귀신 정말 작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김시곤 씨의 폭로가 그동안 그 청와대에서 방송 통제를 했다는 그 의혹, 네. 정황 증거가 결국은 이제 당사자의 결정적 증언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환영 사장은 방송 통제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고, 예. 김시곤 국장은 실질적인 행동 대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는 늘 뭐 이런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있냐, 우리는 방송 통제 여러 가지 뭐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가 불거져 나온 거라고 봅니다. 뭐 김시곤 씨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폭로를 하면서 최소한의 팩트는 챙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통제를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자기가 이번 건으로 자기는 억울하게 몰렸고 억울하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네. 1년 넘게 있다가 이제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나만 당할 순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강렬하게 뭐 이례적으로 그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러한 보도 통제가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길환영 사장이 더 큰 책임이 있다. 네. 어떻게 나만 책임을 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사표 수리가 아니라 보직만 박탈하는 것으로 예.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금 기망한 것인데요. 길환영 사장이 유족 앞에서 약속한 거는 보직 변경이 아니라 즉각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유족들과 또 국민들을 그야말로 또 한 번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시곤 씨가 이런저런 막 폭로들을 해대니까 네. KBS에서는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유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는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거는 사장의 공개 사과와 방송을 통한 사과, 그리고 네. KBS 보도국장의 해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해임은 국장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보직 박탈이 아니라 그렇죠. 예. KBS는 국영기관이죠, 국영기관.
그렇죠. 공영방송이라고. 네. 공영방송이고 예. 분명히 뭐 그 KBS 예산이 다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체 광고도 수신료로 하긴 하지만.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도 받는 곳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때 말한 해임은 직 자체를 그러니까 KBS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신속하게 바로 그 다음 보직을 줘버렸어요. 네. 보도국장을 저기 하면서. 공영방송 무슨 연구소 소장인가 뭐 이런 걸로 참 아이러니컬하고 정말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글쎄요. 근데 지금 또 뭐 이제는 이제 기관영 사장 퇴진건으로 좀 커지는데 어쨌거나 KBS는 당분간 핫 뉴스의 저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냥 미방위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이 전체 이름을 부르려면은 너무 말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아까워요. 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정보부처 두 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답 일부러 불러드렸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제일 긴 상임위 이름이라고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의원께서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십니다. 네. 본론 얘기합시다. 하나라도 더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세요. 이유는 야당들이 너무 물렁해서 어떻게 하길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타협해주고 그랬느냐 참사 기간 중에 그런 여론은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그거 감안하셔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며칠 전에 한선교 위원장이 날치기로 수신료 KBS 수신료 인상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일단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단독 상정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야당과 여당의 간사가 합의를 해서 늘 이 안건을 올리거든요. 법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 상정을 하게 되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냥 뭐 자동으로 상정돼서 뭐 땅땅땅 방망이만 두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방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 자체가 되는 게 없죠. 상정이 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이렇게 그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두 건이 지금 이제 있거든요.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이제 여야가 각각 선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 번은 모이긴 해야 되는데 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건을 우리가 합의를 할 걸 두 가지를 합의를 해서 5월 8일에 원내대표 선출하는 날 9시 반에 저희가 이제 상임위를 하면 그 두 건만 통과를 시켜서 여당은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저희는 2시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건을 수신료 인상안까지 올리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 경과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2시에, 3시에 이런 지나간 일을 시간대별로 들어서 별 의미가 없고. 그렇죠. 이미 날치기로 한 거니까. 아까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다시 묻죠. 지금 여야 동수 아닙니까? 이석기 의원은 구속 중이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독 상정을 해봐도 야당이 다수니까 회의 개최조차 불가능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한선교 위원장은 왜 그렇게 무의미한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노골적으로 말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임기 이제 끝나는데 위원장 임기 끝나는데 좀 명예롭게 퇴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너무 무리해서 아주 야당을 제척시켜 놓고서는 거의 날치기식으로 이걸 상정을 했는데 이거를 수신료 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상하는 올해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구상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반대하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데는 사실 여당도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해놓고 나서 이런저런 협상 카드를 마련해 놓고 이제 수신료 인상안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야당이 원하는 민생 법안 같은 거는 처리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지금 일단 올려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당에서의 그런 내면적인 원내 전략 암묵적인 합의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선교 위원장의 또 좀
그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모로 잡아놓고 그 교환, 흥정, 협상을 할 때 뭘 써먹을 수도 있대.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런 뭐 그런 추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게 보입니다. 미방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시니까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TV 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함께 의무 병행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나는 KBS, MBC 안 보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TV 수상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걷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준조세 비슷하게 강제 네. 납부식으로 돼 있고 네. 전기료랑 합산해서 지금 이제 그 TV 수신료를 국민들이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케이블 TV를 통해서 또 이 지상파 방송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분리 납부를 요구하려면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공정 방송을 하지 않는 KBS에다가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더 올려줄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KBS 안 보겠다 이제는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요구가 두 가지가 있고 법안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수신료도 뭐 지금 이제 얼마 안 올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가 올리게 되는 건데 굉장한 정부 안대로. 퍼센트죠. 네,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3,500억 원 정도가 돼요. 네, 제가 그 말씀을 꺼낸 이유는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야당 측 간사시니까 네. 현재의 의무 전기료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법안 자체를 없애고 네. 수신료와 전기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하는 법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걸 묻고 그런 싶었어요. 의향이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별도 납부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석 가지고는 그것을 관철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보관이 있으세요? 그거까지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수신료를 사실은 이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공영방송의 그 실체가 더욱더 낱낱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폭로되는 상황에서 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은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미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저희로서는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치적으로도 예. 그렇고 국민 납득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라기보다는 이 인상안 자체가 미방위 안에서 이제 그 소위로 넘어가면 소위에서 법안에서 이거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통과돼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임위 차원에서 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그 지난한 논의 과정을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분명하고 결기 있게 대처해달라 그런 청취자분들 아주 의견이 많다는 것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오늘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어느 재미교포 문인 장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풍자 글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풍자니까 그렇게 들어주시죠. 세월호 사건 용어 정리라는 글이 아주 대단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한 대목입니다. 선장,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탈출하는 날쌘 도리. 해경, 해견의 오타. 대통령, 국가 재난 시 파란 떼떼옷 입고 국민 가슴에 DDT 살포하는 짓궂은 사람. 청와대 대변인, 입으로 대변을 발사하는 신기한 인간. 순수한 유족,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는 착한 유족. KBS, 코리안 불쉿 또는 코리안 바보 상자.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